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만 그래야 돈이 되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또 10월 첫 주에 메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로이터에 보도가 나오고 다른 데 보도가 나온 것처럼 메타도 AI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상업적인 거, 커머셜, 어떤 뭐 유통이라든지 이쪽 시장을 다 먹어야 아마존처럼 이 시장 큰 시장을 먹으려고 AI 업체들이 액션 AI로 가는 걸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마다 각각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다 내놔야 할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네이버라는 포털이 쇼핑도 하고 아마존이라는 이제 덩치 큰 데가 온라인 그 뭐라 해야 되나 마켓을 다 먹었듯이 네. 하나의 포털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검색을 통해서 각각 살 수 있는 루트로 다 뻗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모노컬처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인스타그램 보시다가 저 맛집 괜찮겠다. 저장해도요. 어차피 거기 위치 알고 거기 가는 정보 알고 식당 예약하려면 네이버 지도를 켜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즉 떠나서 다시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메타가 가만두고 싶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인스타에서 보다가 네. 뭐 버튼 하나 길게 눌러서 이게 식당 별표 치면은 바로 어떻게 가야 되고 바로 이제 예약하시겠습니까 뜨는 거. 바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메타 AI에는 그래서 지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도가 들어가겠다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정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거고 또는 패션이라든지 뷰티, 특히 이 세 개 상품이 가장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메타를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 안에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배송 확인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약도 하고 맛집에 대한 예약도 하고 이것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버티컬이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 AI가 검색 시장이 들어왔어도 예를 들면 아이폰을 통해서 시리랑 연결돼서 지금 오픈 AI 챗GPT가 검색 서비스를 결합한 챗GPT가 답변을 할 거예요. 거기만 만족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픈 AI의 영업 담당 임원이라면 저기 한국에 가서 당근마켓이 유행한다는데 당근마켓 혹시 검색 엔진에 우리 오픈 AI에서 만든 서치 GPT를 써볼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한국의 야놀자 서비스에 가서 거기에도 검색 서비스가 없을 텐데 내부 검색 서비스가 야놀자에도 우리 거를 좀 해줄 수 있다든지. 내부 뭐 키워드 검색은 있겠지만 네. AI 검색이 없다. 네, 그래서 버티컬 검색이라고 할 수 있죠. 각각 개별 서비스마다 그 개별 서비스에 특화된. 예를 들자면 야놀자 가서 숙소를 예약하는데 거기서 혹시 그 숙소 근처에 볼거리가라든지 놀러 갈 것이라든지 맛집 정보를 알려줘라고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1박 2일 스케줄을 다 짜줘. 그렇죠. 네, 1박 2일 스케줄을 짜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붐비지 않는 요금이 뭐 이런 요금이 저렴하거나 붐비지 않을 때를 알려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야놀자 검색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픈 AI의 서치 GPT가 들어가면 그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치 GPT는 모노컬처로 모든 가 시작 페이지로 다 오세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처음 나올 때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쓰냐 구글로 쓰냐처럼 어차피 너네 어디 가도 시작 페이지로 돌아올 거야. 시작도 여기서 하지만 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저는 이걸 모노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어디에 있든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은 영감이 떠오를 때 동기부여가 될 때 그냥 그곳에서 해. 그럼 그곳에서 구매까지 다 결정을 하고 모든 결정을 내려. 우리가 그걸 도와줄게 AI가. 이것이 AI 에이전트가 그리는 B2C, 그러니까 C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사님 혹시 지금 인터넷 시작 페이지가 뭡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는 구글입니다만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죠. 구글 아니면 네이버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검색의 그러니까 기본값은 퍼플렉시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액션 AI, 그러니까 서치 AI는 기본이고 액션 AI를 그냥 기본적으로 첫 창에 띄워놓고 네. 검색도 그걸로 시작을 하고 네. 뭐 구매도 그걸로 시작을 하고 그렇죠. 다른데 이제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검색 그렇죠. 엔진이나 그래서 어떤 저는 뭐 이 쇼핑 질서 엔진들. 재편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케팅도 이제 바뀌는 것이 처음에 마케팅의 1단계에서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로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생성 AI, 제네러티브 AI다 보니까 네. 만들어준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디자이너를 대신해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소라 나온다니까 그럼 동영상 광고도 만들어주겠지. 여기에 대부분 마케팅 에이전시가 마케팅의 미래는 창작을 AI가 대신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고요.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반복적인 일이지만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광고를 효과 있게 해서 성과를 내서 매출로 전환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마케팅의 2단계는
매출로 전환시켜줄 이러한 AI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도 메타 입장에서는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2021년에 애플이 ATT라는 정책을 쓰면서 네네. 앱 트랜스퍼런시 개인정보 이거 개인정보를 못 가져가게 하면서 그래서 광고의 효율성이 탁 떨어졌잖아요. 페이스북 메타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AI로 극복했잖아요. 자체적으로. AI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더 진화될수록 메타의 광고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메타의 매출은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AI가 메타가 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제 여동생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만 했었지만 마케팅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마케팅 두려워해요. 마케팅 에이전시는 또 어디를 써야 될지, 에이전시가 잘할까 못할까. 그냥 메타한테 맡기면 우리가 물론 에이전시는 좀 일부 타격이 있겠죠. 우리가 에이전시 역할을 해줄게요. 그냥 당신 제품 주면 우리가 분석해서 이거를 세일즈 목표 로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목표 300% 600% 만들어 볼게 한번 6개월 내에. 우리 AI가 해줄 겁니다. 그 대신 우리한테 광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구글도 지금 똑같이 지금 제공하고 있고, AI에 입각한 이런 에이전시 기능을, 그다음에 틱톡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또는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특히 중소기업의 이런 부분에서 거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걸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도 확실히 절감을 하는 거고, 네. 마케팅 효율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으로 이제 광고를 돌리려고 해도, 기업들이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뭐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고, 마케터를 채용을 해야 됐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퍼포먼스 마케팅하는 회사들 망합니까? 일부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봐요. 더 이상 인간이 상장사들 많은데.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저는 죄송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점에 도달했고, 그 퍼포먼스 마케팅은 AI가 대신할 거예요. 보셔야 될 것은, 제가 AI와 관련돼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임원들도 그랬어요. 한번 써보자. 직원들도 보안 문제 때문에 쓸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걸 쓰면 개인들의 업무 역량이 좋아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어요. 네네. 이건 전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서 검색해주고,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볼지를 결정해주고, 유튜브가 또 결정해주고, 컴퓨터가 뭔가 우리를 대신해주는 무언가를가의 철학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엑셀을 쓰고, 그렇죠, 파워포인트를 쓰고,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이러한 기계, 그리고 이쪽은 그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주는 것으로서의 이런 철학으로 있었다라면, 저는 AI는 좀 더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의, 또는 우리 업무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죠. 제가 비유를 책에서도 들었던 건 뭐냐면, 60년대하고 70년대 거쳐서 이 미국에서 당좌 계좌 또는 보통 저축은행, 그냥 저축 계좌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계좌를 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뉴욕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70년대라고 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부킹이라고 영어를 쓰시면, 이 부킹하는 이 오면은 한 200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인건비가 저렴했던 뭐 여성 노동 차별이겠지만 여성들이 앉아 있고, 그러면 다 책상에 타자기가 있고요. 계산기가 있고 전화기가 있어요. 그럼 전화가 와요. 누구 계좌에 몇 번부터 몇 번은 이 사람이 담당하고 몇 번부터 몇 번을 담당할 테니까 계좌에 지금 100만 원 인출. 그러면 계산기 눌러서 빼기 100만 원 하면 얼마 남는지까지 해서 그걸 타자로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좌 계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좌 계좌는 유료로 운영이 됐어요. 아하. 제가 독일에 1997년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은행에 계좌를 낸다는 것은 한 달에 매우 저렴하지 않은 비용의 돈을 내야만 해요. 계좌 이용료 내야 되죠. 네, 내 돈을 맡기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내 돈을 맡기는데도 계좌 이용료를 개인이 다 내야만 했어요. 모든 은행이. 그리고 심지어는 타 은행으로 돈을 붙일 때는요, 수수료 엄청 쓰고. 수수료도 떼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 이제 은행이 아주 쥐잡듯이 잡죠. 그렇죠. 네. 근데 왜 독일이 그랬을까요? 독일이 잘못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의 60년대, 70년대부터 거기 경제 규모가 발전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맡긴다는 건 돈이 드는 거야라는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비용을 받겠지. 근데 그들이 비용을 아끼든 말든 원래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 비용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독일에 시디방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시디방크가 들어오면서 비용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이 짠돌이 독일인들이 예. 다 시티방크로 가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AI를 쓸까 말까는 전략적 옵션에 있어서 안 쓰면 여러분 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친다고 보셔야 돼요. AI를 쓰면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반드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비용을 줄여서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면서 자 보세요. 당좌 계좌를 영원으로 계좌를 무료로 하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돈들을 자그마한 현금이라도 다 은행에다 갖다 맡기죠. 그러면 은행의 고객 수가 폭증하는 거고 은행에 맡겨지는 예탁금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대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로서 성장의 모멘텀을 볼 것인가? 아니면 당좌 계좌 뭐 은행 계좌 수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니 여기서 계속 매달 얼마씩 빼먹는 그것도 사실 달콤하거든요. 수수료 빼먹는 거. 네,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였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AI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다, 뭐 스마트폰이라고 비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제1의 컴퓨팅화를 통한 자동화 물결이 70년대, 80년대 서구에 있었다라면 제2의 자동화 물결 맞습니다. 이 자동화 물결을 비즈니스 철학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의 사업의 성장의 모멘텀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그거에서 필요하면 AI를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의 문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보안의 문제라든지 개인들이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잘 쓰네 못 쓰네 엑셀 처음에 도입했을 때도요. 저 기억나요. 어렵다고 막. 저 기업 들어갔을 때 저 유학 가기 전에 잠깐 6개월 정도 취업을 했었는데 그때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세야.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엑셀은 안 달아도 되지. 너가 다루면 되지 않을까? 이 복잡한 걸 왜 배워? 그렇죠. 근데 막내가 여러분 아니라. 지금 대학생들이요. 엑셀 파워포인트는 그들한테는 일종의 유희예요. 유희? 네, 그냥 놀잇감으로 하지. 이걸 막 해야만 하지 안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 하는 거로 가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퇴사할래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 여러분 그 리튼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네, 글 써주는 AI. 예, 리튼도 하고 검색도 해주고 요즘 거기서는 뭐 상담도 해주는데 리튼을 보면 오늘 뭐 뉴스가 났던데. 그 우리나라 거죠. 네네네. MAU가 500만을 넘었더라고요. 와. 500만을 넘었는데. 활성 이용자. 네. 월 활성 이용자가 10대하고 20대 비율이 70%예요. 애들 숙제 다 그걸로 하는구만. 그렇죠. 근데 뭐냐면 딱 여러분 걸렸네. 그들은 AI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세대가 잘하잖아요. 그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그들이 직원이 되잖아요. AI 툴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뭐 생산성을 높여주고 아니 엑셀 가지고 이거 엑셀 쓰니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영진들이 판단하셔야 돼. 이건 하향식으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자 우리 이거 무조건 쓰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써서 절약한 비용을 처음에 1, 2년은 좀 절약이 안 나오겠지만 3년 차부터 우리는 비용 절약을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윤,1을 갖다가 기업이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만들 거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거야. 기업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설립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AI 에이전트는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야 AI 가지고 이제 숙제 해오지 마. 어떤 사람이 AI로 답변 만들어 왔는지 막 내가 걸러내겠어 막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시대착오적인 거. 그렇죠. 근데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또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개인이 잘 쓰냐 못 쓰냐는 두 번째 문제래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웃인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거의 뒷방으로 물러나셔야 되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그분은 그럼 다른 일을 배치하면 되는 거죠. 기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지금 그걸로 가는데 우리는 그걸로 안 가요? 그럼 그 비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독일 은행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기업들 임원이나 부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요. 우리도 AI로 뭐 좀 해보자. 그렇죠. 뭐 좀 해보자 하면서 뭐 좀 해봐. 뭐 하느냐면 우리 광고 AI로 만들었어. 영상. 이미지. 예. 우리도 파워포인트 그냥 AI로 만들어 봤어. 그거는 직원들이 집에서 가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경영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몇 프로 올렸어. 비용을 몇 프로 절약했어. 이걸 가지고 신규 산업을 어떻게 진출했어.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경영진들이 조찬하시면서 우리도 AI 써봤더니 걔가 답변을 우습게 해가지고 내가 깔깔깔깔 거렸더니 직원들 전체가 웃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도 또 뭐 이제 AI 콘텐츠 다룰 때 슈퍼 휴먼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슈퍼 휴먼이 탄생을 한다.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 또 기업들도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뭐라 해야 됩니까? 슈퍼 컴퍼니, AI 컴퍼니가 되는 거고. 저희도 좀 위기감이 느껴지네요. 우리도 빨리 도입합시다. 이제 사장님들이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한 올리세요. 기한서 올리세요. 우리도 AI 도입합시다. 네, 근데 그것이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챗봇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챗봇의 에이전트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12월에 오픈 AI도 이걸 발표하겠다는 거고 엔트로픽도 지금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에 발표하고 11월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써야 될 때는 락인 잠금 효과가 걸리는 거죠. MS 애저에서 그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고 구글도 지금 자비스를 12월에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또 구글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다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AI 에이전트 시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셔야 될 것은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떠한 고객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AI 에이전트를 어차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을 거고 네. 그 기업들은 AI 인프라 이후에 AI 서비스로 커나가는 기업들이 될 거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이 AI 서비스나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중 서비스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요. 그렇죠. 2차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대단히 인기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법률 AI 에이전트예요. 예.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거 로톡도 지금 금지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송당하죠. 어렵지만 여러분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보십시오. 하업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건 오픈 AI에서 투자를 한 곳인데 여기서 상해라든지 손해를 봤을 때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AI 법률 서비스 쓰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 고용하죠. 그렇죠. 김앤장 고용을 하죠. 어. 절대 AI가 김앤장 변호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근데 뭐가 바뀌냐면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변호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객으로. 1시간 상담하는데 50만 원. AI 에이전트는 1시간 상담하는데 5,000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도 변호사를 쓸 수가 있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휴먼 코스트, 그러니까 인간 인건비가 비쌌던 영역일수록 여기에 AI 서비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예를 들면 저는 교육 분야에서 뭐 지금까지 에듀테크들 다 망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진화하면서 에듀테크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어요. 뭐 동영상 인강 보는 거 없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과외 저는 한 번도 과외를 못 받아봤던 세대에서 금지가 있었던 세대에서 자라서 과외를 하면서는 살아봤어도 네네네. 그런데 과외 안 받는 것보다 과외가 더 낫죠. 과외가 있어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외는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과외의 그 차별성들을 모르시는 거고 여기에서 인간 과외 선생님이 더 낫죠 당연히. 근데 인간 과외 선생님이 소득 수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AI 교육이 기능을 해준다라면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인간의 친구 관계 숫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처분 소득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긍정에. 돈이 있을수록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강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 다 가난했을 때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골목에서 공차는 친구들. 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친구 서비스를 AI가 해준다는 것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물론 부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한번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대화장들을.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다 그 방구석에서 그러면 영화 허처럼 이렇게 컴퓨터랑 대화하고 핸드폰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없었으면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아니 뭐 인터넷 보고 있었겠죠. 게임하고. 히키코모리가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히키코모리가 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용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 히키코모리가 네. 스마트폰 이렇게 해갖고 렌즈 바깥으로 해갖고 여기 주머니에 딱 넣은 다음에 네. 영화 허처럼 네. 해변 산책하고 이렇게 그렇죠. AI랑 밖으로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고 저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AI가 대중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등장할 부분은 오히려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AI 비서가 뭡니까? 비서 있으면 좋아요. 저도 한번 있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비서가 타주고 뭐 일정도 관리해주고 뭐 예약도 해주고 이제 예약해주고 뭐 식사 예약 잡아주고 뭐 연락해가지고 일정들 다 조정해주고 해달라면 다 해주고 뭐 조건 있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AI 비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비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비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롤스로이스인가 사장님이 그랬다면서요. 우리 고객님들은 그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차 필요 없다고. 그렇죠. 기사가 다 있는데. 이미 기사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술은 그러니까 위치 마켓, 그러니까 어떠한 시장을 만들지를 보셔야 돼요. 자꾸 AI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을 만들까 해서 처음에 AI가 도움이 되는 시장은
이 AI 서비스가 없었다라면 접근할 수 없었던 서비스에 사람들의 진입 장벽과 지불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이들이 진입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이 오면서 블로그 시대에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오면서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YCTV처럼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을 촬영하고 송출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 이제 방송국이랑 1대1 맞짱 뜨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뭡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방송국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전문성과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만들어줄 경제의 가능성과 전망이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SMB들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수많은 개인들이 지불의사가 낮았던 이 개인들이 동등하게 한번 돈 있는 큰 기업과 돈 있는 사람과 유사한 서비스와 유사한 능력들을 갖춰볼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저커버기 얘기할 때 모든 SMB가 웹사이트처럼 이메일 주소처럼 AI 에이전트를 가질 거야. 이건 뭐냐면 이거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꿈을 파는 겁니다. 꿈을 파는 거. 뭐 일론 머스크도 좀 있으면 일론 머스크 얘기하지만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말씀이 있지만 스페이스X에 가서 화성 간다.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다들 미쳤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당시 에어로스페이스 그 유럽에 있는 아리아나 스페이스 한 번 쌓아 올릴 때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컨퍼런스에서 누군가 질문해요. 재사용하면 안 되냐? 왜 재사용을 해야 되냐?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 예산이면은 재사용하지 않아도 올리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1년에 인공위성 쏠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 뭐 기껏해 50개 올리는데 50개 재사용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비용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비용 다 낸다. 당시엔 또 사고가 딱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비즈니스 옵션을 거기서만 본 거예요. 꿈은 거기서 꾸지 않았으니까.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진짜 화성을 가든 안 가든 다양한 단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쓸 건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사용이라는 단계를 사용한 거고 재사용을 사용해서도 1년에 40번밖에 못 올리겠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러면 이걸 100번 올리려면 어떡할까? 50번 우리 거 올리자. 우리 거 올리는데 우리 뭐 할까?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하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98회를 올렸습니다. 2023년에. 네. 28회를 올렸는데 그중에 반은 뭐냐면 다 스타링크 올리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벌써 손익분기점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8번 올리니까 나머지 중에 반을 자기네가 쓰니까 나머지 반의 가격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만든 겁니다. 꿈은 반드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테슬라 할 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를 꿈을 꾼다라면 여러분들 경영진들이 반드시 얘기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냐라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규모의 경제는 무엇인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동일 비용에 더 많은 아웃풋 또는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일한 아웃풋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서 그것도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과 지금까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으로 만들어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줄 건가. 즉 기업의 철학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 AI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화성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화성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말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은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도 그걸로 몇 시간 콘텐츠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또는 AI 문제점 많아. 막 제가 한 번은 뭐 큰 언론사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거기에 경영진하고 그랬더니 AI는 할루시네이션 뭐 환각도 있고 뭐가 있고 뭐 어떤 답은 또 실수하고 막 그러세요. 아니 좀 기자로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냐. 경영진으로서 질문하시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기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근데 경영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경영진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 거고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점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났을 때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했던 게 1907년이잖아요. 네. 배기가스 저감 장치와 관련된 첫 법이 나온 것이 미국에서 1970년대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특히 불안전 연소 더 많이 했을 거고 지금보다 블랙 스모크라 그랬어요. 그냥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자동차를. 인간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그냥 배기가스를 저감할지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갔으면 미국에서 이건 위기다. 법안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70년대에 법을 만들었겠어요. 첫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AI 문제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비전과 꿈을 꿀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AI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온다라면 답이 될 때까지 우리의 단계별 AI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정도면 AI에게 어떤 만큼의 지불을 해서라도 무엇을 이뤄낸다. 이러한 새로운 도구의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기업의 철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넘어가는 과정 막 이렇게 또 될 테고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사실 이제 완전히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기업이라면 더더욱이 그럴 테고 개개인의 경쟁력도 거기에서 나올 거고 와이스트리트도 이제 화성 가서 방송하는 걸로 그런 꿈을 좀 꿉시다. 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